자, 그러면 이제 임시약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임시약법은 1912년에 어떤 의회 역할을 참의원회에서 이제 그 제정한 건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총통의 권한보다는 참의원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총통이 될 위안스카이를 견제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그 의도 강하고, 나중에 위안스카이가 이걸 다시 끌어 곤쳤죠. 신약법으로.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장은 총강으로서 이제 중화인민국의 어떤 그 영토가 어디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인민은 이제,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 그 다음 인민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참의원인데, 참의원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다는 게 이 특징이에요. 여기가. 자, 중화민국 입법권 참의원에 속한다. 참의원은 18조 정한 각 지방에 선거한 파견된 참의원을 조직하고요. 참의원은 매 행성, 내몽골, 외몽골, 티베트에 각기 5인을 선거하여 파견하며 칭하이에는 1명을 선거해 파견한다. 여기에는 참의원의 선거에서 참의원의 그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갔다는 게 특징이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임시 대총독과 부총독은 참의원 선거에 하며 간선제 형태죠.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투표 이상 3분의 2를 통해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그래서 임시 대총독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총괄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등등해서 임시 대총독과 관련된 권한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임시헌법은 중화민국이 창건된 당시 임시참의원에서 제정된 그 헌법의 역할을 하는 기본법이다. 그래서 1912년 1월 1일 난징에서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승원이 임시대총독에 취임하여 중화민국을 설립을 선언했는데, 이 중화민국의 성립 이후에 남북대립의 해소와 남북대립의 해소는 뭐예요? 그 당시 이제 남은 누가 있었죠? 그 공화파, 북은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 군대, 이렇게 대립과 해소와 청조 황제 퇴위라는 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중화민국 임시헌법이 할 이 약법의 제정이 준비되어 3월 12일 날 공포되었다. 임시약법은 상권 분리를 이제 규정한 민주공화국 헌법으로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정헌법 대강에 규정된 황제의 권한과 비교해보면 의회의 권한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인의 어떤 내각제 요소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총독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약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1번은 이제 대중국 21개조 요구문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위안스카이 집권한 당시에 대중국 21개 요구를 해왔고, 위안스카이가 몇 개 조항을 이제 빼놓고는 그걸 받아들였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일본 정부 및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전체 국면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서로 원하며, 아울러 현존하는 양국의 우호 설립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가 동일 정부에 항해서 한 협정에 체결함으로써 독일의 뭐에 관한 이건이죠? 상동성에 관한 조약이나 기타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서 누려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 등 처분에 관한 것을 대가 모두 승인한다. 그러니까 독일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누가 갖겠다는 거야? 일본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요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이거 일본은 그날 연합군에서 참여했고, 독일은 동맹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독일하고 일본이 거의 전투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예, 왜냐면 독일 입장을 볼 때는 이 상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기 유럽 국내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상동성에 있는 독일의 조충지를 다 장악을 했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제2호를 볼게요. 자, 일본군 정부 및 중국 정부는 중국이 종래 일본군이 남반주 및 동부 내몽골의 우호나 지위가 누렸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논의하여 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양 조약국이 서로 약정하여 류순과 대련 조차의 기한 및 남만주 및 안평철류의 기한을 모두 99년 동안 기한을 연장한다. 원래 류순과 대련은 누구한테 조차가 있었죠? 러시아한테 있었죠. 이게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나중에 너일 전쟁 때 일본한테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남반주의 안평철도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 한반도 이제 이렇게 북쪽에 있으면 이게 의주에서 이렇게 연결된 하얼빈까지 연결된 철로가 그 남반주 철도예요. 그 진로가 안봉철도는 그 남반철도의 한 지선이고요. 이 북만주 철도는 이 동천철도다 해갖고 러시아가 만들어졌죠. 원래 남만주 철도는 러시아가 원래 조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12할 철도를 이제 어디로 연결? 여기 북만주 철도, 동천철도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남만철도를 개설해서 저기 그 유순과 대련을 연결하는 요동반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어떻게 기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순 대련까지 연결해서 요 지역에 있는 부동항을 얻으려고 했어. 그런 구상이었는데 이게 너일 전쟁 이후 끝나게 되죠. 그래서 너순 대전이 뺏기고 남만주 부설권도 일본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봉철도는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당시 청나라가 안봉철도를 주는 부설권을 주는 대신에 어딜 먹었어요? 간도를 먹었잖아. 예. 기억나세요? 예. 안봉철도권.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본국 시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몰골에 대한 상공을 위한 운영한 것을 건물을 짓거나 견작을 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토지와 조차권 및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등등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정부는 만약 그 남만주 및 동부 내몰구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 교습을 채용할 경우에 반드시 일본국 정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 제5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중앙정부의 일본인 초빙의 정치, 경제, 재정, 군사 공을 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빠졌어.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한번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것은 일본 공사가 중화민국 위안스카이에게 정부에게 처음 제시했던 21개조 요구의 원안 가운데 일부다. 이 무렵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을 비롯한 구미 열강에 중국에 대한 상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기회를 틈타. 자,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 확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후 일본은 중국에서 영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열강의 하나로 등장했지만 21개조 요구문에서 제5의 여러 요구는 당시 사실상 중국이 일본군의 보호국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구죠. 그래서 중국 정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되었기 때문에 실제 조약은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동이나 동부 내몰구에 대한 일본의 특권은 1915년 조약이 체결된 조약에 의해 대체로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것이 어느 조약이냐? 베르사유 조약 때 이제 승인받은 건데 문제는 그걸 하려다가 오상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비준이 이제 거부당하고 뭐냐면 이제 그 중국이 거부했죠. 그리고 이거를 그 나중에 1920년에 이제 그 워싱턴 조약에서 이제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21개 요구문은 다시 없어지게 돼요. 폐기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고청년 해갖고 이제 청교수가 이제 근데 이 청교수는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청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신문화 운동을 이제 시작했던 신문화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은 유명하고 나중에 사회주의자가 됐던 사람인데 자, 요거 내용은 이제 교과서 나오는데 그 밑에 주는 내용이 이제 교과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밝혀 결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말하느니 차분히 그 내용을 살펴보길 바란다. 뭐 자주적이어야 하며 의회적이지 않고 진보적이어야 되며 보수적이지 않고 진취적이며 퇴행적이지 않고 쭉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있고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심쓰기를 하면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진독세 경고 청년인데 청년 잡지라고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뀌냐면 신청료로 바뀌어요. 신청료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이 글은 1915년 청주수가 상하이에서 처음 발행한 청년 잡지 나오는 신청년호의 제1호의 가장 앞부분에 사설격에 실어놓은 것이다. 시대혁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공화제가 유명무실화되자 이를 담당할 자격과 준비를 겨뤄낸 기성세대에 대한 희망이 포기되고 차라리 청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책임과 기대를 부여하고자 저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조지하듯이 천주수와 신청년은 신청년은 이 무적에 발전하기 위해 신문화 운동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 글 자체도 신문화 운동을 출발하는 을 알리는 선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자, 신문화 운동은 그 당시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던 청년과 학생들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새로운 중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모색, 실천을 실현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신문화 운동은 그 오사 운동에 인한 정치 운동의 전환과 연결되면서 현대 중국 사회 형성에 큰 사상적 준비 역할을 했다. 신문화 운동의 의의 같은 것들이죠. 예. 자, 그러면 노라에 갖추하여 어떻게 했는가? 루시 쓴 건데, 노라의 가축은 이제 노란가? 예. 이 노라의 가축은 이제 인형의 집인가요? 그 주인공이 노라죠? 예. 입센.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면, 노라는 사람은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제 핍박받는 여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라가 이제 가출함으로써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서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내용인데, 이 소설책이 있고요. 아마 이 소설책이 그 당시 중국에 들어오면서 유교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속박에 있는 여성, 그리고 가족주의, 이런 것들 비판하는데 자주 인용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고, 자, 내용을 보면 현대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사회 비평가로서 비판적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류신의 이 글은 그 1923년 12월 26일 북경 여자 고등사범학교 운해에서 이루어진 강연을 기록한 것이다. 1910년대 이후 신문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 등의 문제가 당시 청년 학생들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었고, 그것이 거대한 사회변화의 한 전형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순조롭게 원만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과정을 거친 건 아닌 걸 분명하다. 노르웨이 작가의 극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그 시기에 그런 문제를 잘 반영해주는 것이지만, 류씨는 그 입센의 그 입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형이나 계례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탈출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다음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타락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는 방법밖에 없는 안담하고 우울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왜냐면 여자가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의미는 있어. 성정치학적 의미로. 막상 그 당시에 중국에는 할 게 없었던 거야. 예,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류신은 그것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권 획득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여성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의 투쟁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낭만적 상상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울적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형의 집을 이제 더 초월해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경제적 자립이나 정치적인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같이 제시했다. 그래서 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건 류신이만 주장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문화 운동 때 지식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신문화 운동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반유교죠. 그래서 유교에 얽매여 있는 어떤 가족주의, 여성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해방시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돼 있어요. 예. 10년도 문제일 거예요. 이게 2010년도. 자, 북경 학생계 선언, 이게 되게 유명하죠. 이게 왜 유명하겠어요? 오사운동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사운동 출발점했던 선언인데,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다 읽지 못해요.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주요 내용을 보면 그냥 그거예요. 그 당시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상동반도 그 이권 있죠? 일본에 넘겼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열받는 거지. 우리도 지금 승전국인데 왜 패전국 취급받고 우리의 중국의 이권을 일본한테 넘기냐. 이거 우리 반대한다.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볼게요. 자, 유명한 1919년 5월 4일 운동 당시 베이징 학생들이 작성하여 뿌린 선언문으로 그들이 5월 4일 천안문 앞에 시위를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승전국 일환으로 베르사유 평화회담에
참가한 중국은 예상하듯 패전국이 된 독일이 기존의 상동성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든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군벌 정부의 관료들이 이미 전에 흔쾌하게 합의한 바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매국 관료의 파면, 베르사유 조약 평화조약의 조인 거부를 요구하면서 나선 것이 5.4 운동인데 조선에서 독립을 깨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5.4 운동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가슴 와닿잖아요. 근데 중국 책에 제가 봤는데, 번역된 책을 봤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5.4 운동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 측의 주장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자, 그 다음에, 조선독립운동의 감상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와 관련됐긴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문제와 주의를 다시 논하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네. 04년도하고 19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뭐 내년에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한 5, 6년 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일단. 나왔으니까. 자, 여기 이제 니자라고 해서 2대 교라고 읽고, 또 어쩐지 2대 조라고 읽어요. 이 글자가 교라고 읽을 수도 있고, 조라고 읽을 수 있나 봐요. 자, 하여튼, 요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예, 훌수하고, 그 다음에 이대교 간의 싸움이죠. 이대조. 그래서 훌수 같은 경우에는 주의와 문제 중에 뭘 주장했냐면 문제를 주장했어. 그래서 사회주의든 실용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현실을 풀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돼야지 그게 그 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대교는 이제 뭘 강조했죠? 주의를 강조했죠. 특히 주의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를 통해서 거시적인 악몽, 구조적 악몽을 키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리 이제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의 사상 중에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문제를 해결할 빛바다의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홀스는 여러 사상, 서양의 사상들은 우리 현실에 맞는 것들 중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다. 그 논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누가 썼냐면 이대주가 썼으니까 이제 주의에 입각해서 쓴 거죠. 자, 여기 보면 신청년과 매주평론대 동인들이 러시아 볼세비즘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은 아주 적습니다. 청두슈 선생, 청두슈는 누구를 의미하죠? 진도수죠. 네, 천두수라고 하죠 이제. 호수는 호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제 그 흡수인데 이거 한자로 읽으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호적, 호적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분이 호적하고 호수가 다르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호수 선생은 사상운동과 문학운동은 일본의 니티니치 신문의 비평에 따르면 진화라는 것은 당시 일본인들이 중국을 보내는 명칭인데 이 명칭 자체가 일종의 뭐냐면 중국을 경멸하는 의미예요. 진화, 어찌 그 나라라는 뜻이야. 아유, 그치, 어찌 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인은 볼 때, 일본인 볼 때는 저 썩어빠진 어찌 그 나라라느냐. 그러니까 진화라는 말을 중국인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진화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만주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자, 하여튼 진화라는 민주주의 정통을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한편은 낡고 완고한 사상과 분전을 하면서 다른 한편 러시아 볼세비즘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백컨대 수 볼세비즘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볼세비즘을 소개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볼세비즘 승리라는 것이었어요. 요 논문 이걸 이제 신청년에 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 다음 단락 보면 혹은 내 이놈의 신청년 동인들의 번거로움을 가져줬다고 합니다. 청두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호수 선생 가격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뒤집어 쓰게 되었으니 이거 내재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 가격당이 볼세비키죠. 호수 입장일 때는 이건 가격당이다 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결국 볼세비즘의 유행은 실로 세계 문화의 대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응당 그것을 연구하고 소개하고 그 실상을 인류 사회의 앞에 공포해야지. 남들이 그들에 대해서 만들어낸 유언 비어를 그대로 믿어 포악하고 잔인한 이야기만 그들 이야기로 그들의 모든 것을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뭘까요? 러시아 볼세비키가 이렇게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중에서도 러시아의 이제 혁명 과정에서 많은 사람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규모 처형 사건이 있었잖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같이 있었나 봐요. 따라서 그들의 여성의 국유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아마 여성의 국유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 여성을 이제 뭐냐면, 일부체제가 아니라 공유하자. 성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예요? 페이크죠, 페이크.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일부 또 실려가지고 확산이 됐나봐.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반대파들이 이제 어떤 것들 사실을 좀 뻥튀기고, 그 다음에 가짜 뉴스 유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사회주의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이게 주의와 문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예. 자, 하여튼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글은 이제 5.4운동 직후 베이징 대학 교수로 신문화운동의 사상적 지도자로 되었던 니다자오 이대조가 스스로 볼세비를 믿게 됐다는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신문화운동의 민주주의와 과학이라는 사상적인 흐름의 사회주의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상적 전환을 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을 내세웠지만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이제 영미식 민주주의에 대한 한명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 이제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사이언스틱에서 되게 강조했잖아. 덕선생, 새선생, 색선생 이런 것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니자자오는 베이징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회를 조직하고요. 직접적으로 민주운동에 뛰어들면서 1921년에 조직되어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이 자료는 그의 선구적 지식인의 어떤 사상적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모사하는 천두수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저항하면서 새로 여전히 자유주의,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후스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운 사회주의파 논쟁을 정리한 것은 그의 배경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논쟁 내용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 앞에는 본질화 주의라고 넣어놓는다고 해놓고는 관련된 없는 내용들만 쭉 있는 거야. 내가 왜 사회주의에 들어갔나.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문제와 주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뭐. 근데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중국 공산당이 1차 전국대회. 이거는 창당대회죠. 그 당시. 그래갖고 이게 1921년이에요. 21년. 그래서 이제 1919년에 5.4운동이 일어나고, 그 5.4운동 여파로 해갖고, 국민당이 1919년에 중앙혁명당을 개조해갖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1921년인가? 그때 만들었는데, 요때는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오늘날 거대 독재국가의 어떤 조직이 아니야. 그 당시엔 조금만 진짜, 북소울 카페도 못한 아주 치고난 동아리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창당을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때 이제 도와줬던 것이 코메테눔이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본토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상해 조계에서, 프랑스 쪽일 거야, 아마 거기에 몰려 하게 돼. 그래갖고 이제 개최를 했어. 자, 우리 당은 중국 공산당이 되면 죽는다. 우리 당의 강령은 반드시 다음과 같다. 혁명군대는 반드시 무상계급과 함께 자본가 계급의 정권을 타도하고 반드시 사회계급 구분을 소멸시켜 노동계급을 원조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미테눔에 연합한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코미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소비에트 관리제도를 승인하며 노동자, 농민, 사병을 조직하고 아울러 사회혁명 및 자기 정책의 주요 목적을 삼는다. 중국 공산당은 자산계급의 항색 지식분자와 그와 유사한 기타 당파와 어떤 연계도 철저히 단절한다. 항색 지식분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익 지도자야. 우익.
자, 우리 당의 당간과 정책을 승인하고 아울러 충실한 당원이 되고자 한 당원은 1인 소개를 거쳐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당원으로 받아져 우리가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볼게요. 이 강령은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통과한 당의 강령이다. 현재 이 강령은 중국어판이 남아있지 않고 단지 러시아어판과 영어판본이 남아있는데 이걸 다시 중국어 번역된 것이다. 자, 소련이 당시 세계혁명 추진하기 위해서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이걸 뭐라고 하죠? 코미테는이죠. 코미테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중국어로 국제 제3국제라고 하는데 중국의 민족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된 요원들은 중국의 급진적 지식을 결합시켜 중국 공산당을 조직하는 데 도와줬다. 자, 이런 행동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 국민당의 합작도 염두에 두었지만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 자산계급의 항색 지식인 분자와 그 유사한 기타 당파와 어떤 연계를 철저히 단절한다는 강령의 조항은 설립 당시 중국 공산당 참가 지식인은 그다음 문제를 아직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1차 때고 나중에 3차 때 정도 들어가면 이때부터 조금씩 논의가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극동 피아파 민족대 있죠? 극동 피아파 민족대에서 이제 결정사항이 이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코미테는 이걸 지시하죠. 감독하고. 그래서 초창기 중국 공산당은 코미테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중국 공산당 그 모태똥이 당권을 장악할 때부터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모태똥은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 명단에.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데요. 이때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초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당의 목표 역시 계급투쟁의 종전이나 사유재산 폐지 등 원리 원칙적인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을 뿐 중국적 형식의 기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초기의 시행 착오 과정을 보여준 걸 볼 수 있다. 이 점은 노동자 농민의 연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이나 국내의 민족 여성 문제를 언급한 바로 뒤에 실려있는 다음의 선언과 비교해보면 훨씬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국 대표 선언 볼게요. 자, 그래서 2차 대표 이제 선언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야? 이게?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 22년도에요. 자, 중국 공산당의 임무와 목적의 분투.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민주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자본가에 항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봉건제의 수명을 연장하게 못하게 하고 프롤레타리아 힘을 키우기 위한 절대 필요한 거다. 2차 대회가 아니라 3차 대회가 2차 대회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민주혁명을 지원한다는 말 있죠? 여기에서 단서죠. 여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뭐에 연결되는 국민당. 국민당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국민당을 협력한 그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지원했다고 해서 이게 자본가에 한 게 아니죠. 얘네들 논리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때 토요타 심이 뭐냐면 절대적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제 뭐냐면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타 혁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하면 2단계 혁명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보면 중국 공산 프롤레타리아 당이다. 그 목표는 프롤레타리아를 조직하고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 농민을 건립하고 사유재를 폐지하고 점차 공산주의 사회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이제 1차보다도 좀 더 뭘까요? 세련되고 조직화되어 있죠. 말 자체가 좀 더 이제 뭐냐면 그 상당히 이제 뭐냐면 구체화되어 있고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앞에서는 자산계급에서 항색 지식분자와 그와 대한 유사한 기타 어떤 연계를 첫째 단절한다 해놓고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중국적 형식을 인정해서 부유자 세력과 어떤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이제 마련해놨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유재산 관련된 페이지만 쭉 원리 원칙들만 제시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 연맹을 해갖고 뭐 해서 구체적인 협력 전략 방안이나 어떤 세력을 이제 구축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야.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프롤레타리아 당이다. 그 목표를 프롤레타리아 조직하고 계급투쟁의 수단으로서 노동자 농민 독재를 건립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점차 공산주의 사회로 이런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사유재산 폐지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독재 건립 해갖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노동자와 빈농을 이해에 입각해서 노동자들의 민주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인도하고 노동자 빈농 뿌띠뿌르주아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이때부터 이제 국공합작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예, 극동 피악박 민족대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래갖고 있고, 뿌띠뿌르주아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거 무슨 말하죠, 이거는? 부르주아라는 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건데, 프롤레타르는 생산수단 없이 그 밑에 고용된 사람들, 뿌띠뿌르주아죠. 아니, 그 노동자죠. 근데 뿌띠뿌르주아는 자기가 생산수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도 뿌띠뿌르주아예요. 이렇게 그 안에.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렇게 쭉 있죠? 한번 묶고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노동자, 농민, 여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어갖고, 그 앞에 1차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교육제도 개선과 이제 교육 목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 노동자 빈농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기치하다 들렸어고, 부르주아와 연합하여 붙어야 한다. 요때 부르주아는 이제, 모든 부르주아가 아니라, 뿌띠뿌르주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뿌띠뿌르주아는 말이, 개념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좀 다양한 의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량된 부르주아, 좀 개명된 부르주아 이렇게 매판 자본가가 아니라 그 의미에서 여기에는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전적 의미의 뿌띠뿌르주아는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도 뭐냐면 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의미에서보다는 그 당시 계층적으로 보면 부르주아 세력 중에 자기 우호적인 부르주아 세력을 그냥 총칭할 때 뿌띠뿌르주아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중국 공산당이 1922년에 2차 전국 대표대회 개최한 다음 발표한 성명이고 러시아식 농노 동맹론에 입각해서 민주주의 통일전설 주장을 문서이지만 전후 이제 현실화되어 중국 국민당의 어떤 합작의 정책과 여전히 거리가 먼 원칙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몽골, 티베트 그다음에 해방에 위한 그 민주공화국가 수입이나 자유연방제를 이용한 중국 본토 몽골, 티베트, 신장의 통일과 중화연방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 중국 공산 정강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독립과 연방제 대신에 소수민족의 자치만 인정하는 게 주목된 거다. 그러니까 독립과 연방제를 뭐냐면 인정을 하고 싶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면 그들 다 날라갈 텐데 그래서 자치만 하고 만약에 독립하면 지금 그냥 짓밟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문만 있고 실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여지는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 국민당하고는 합작을 하겠다는 만 언급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뿌띠뿌르주아 연합을 해갖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2차잖아요. 이게 아마 2023년에 3차 전국 대표대회 있어요. 그 전국 대표대회 강령 안에 이제 정식적으로 1차 국공합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게 이제 3차 강령이 그 뭐냐면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 예전에. 근데 아쉽게도 이 3차 강령은 없어요. 요게 저도 3차 강령은 책에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강령 전체 내용을 찾아보지 못했어. 중국 공산당 그 당 정리한 책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제가 3차 강령을 알게 됐는데 요즘 원문 예문이 없더라고. 아쉽게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선언을 보면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이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는 1924년은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1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리고 1차 국공합작이면서 국민당 뭐죠? 개조약. 이거 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거예요. 국민당 개조라고 하면 국민당 입장에 올 때는 이거는 조직 전체를 소비에트식 바꾸기 때문에 개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을 둘이 같이 입장 올 때는 뭐예요? 제1차 국공합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당 개조가 일어나고 제1차 국공합작이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선언이 있는데 요 선언 안에 뭐가 있냐면 신삼민주의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삼민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더 뭐냐면 확대시켜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 신삼민주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민당 민족주의는 두 방면의 의의가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이 수도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중국 경내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을 이룬 것이다. 요때 중국 민족이라는 것은 대민족주의예요, 소민족주의예요? 네? 대민족주의죠. 그래서 오족 통합을 내세운 거죠. 그리고 오족 안에서 각 민족들이 일률적 평등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다민족 국가로 중국 애들이 하던 떠들어대는. 자, 민권주의라는 것은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각점 민권 외에도 직접 민권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5권 분리를 내세웠죠. 국민이 될 사람들 선거를 가질 뿐 아니라 창제, 부결, 이거는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요 외에도 이제 5권 분리를 내세웠죠. 요 안에. 그러니까 민생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민생을 두 가지 방면에서 한다. 자, 직권평등하고, 그 다음에 절제자본. 자, 이 직권평등, 직권을 평등해야 한다. 요거는 구삼민주의하고 신삼민주의하고 의미가 달라요. 구삼민주의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익을 누가 갖는다는 거죠? 국가가 갖는다. 네. 그래서 일종의 토지 공개념적인 어떤 개념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는 직권평등은 신삼민주의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거는 동일하게 토지를 균등 분배한다는 뜻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요 당시 누가 개입했어? 사회주의자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죠? 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본을 절제한다. 자본이라는 건 대생산 기구의 국유화 이런 것들이죠. 대생산 기구의 국유화 이런 것들 자본 절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서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대외정책에서도 이제 반영된 민족주의가 이렇게 반영돼요. 자, 우리가 보통 민족주의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족평화와 함께 여긴 허약되어 있지만 반제국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반제국주의. 네. 제국주의에 반한다는 뜻이야. 근데 요때 제국주의에 반하는 수단으로서 그 당시 그 코미테에서 파견된 보르디는 그 소련과 연대해서 그 자본주의 국가 적대시하자, 투쟁을 하자. 그게 제시했지만 손모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나게 됐냐면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자.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불평등 조약 개선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예, 반제국주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상의 선언은 유명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 국민당이 발표한 대선언으로서 이 당시에 중국 국민당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다. 물론 중국 국민당 강령언어는 새롭게 해석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삼민주의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국내 정책면에서 이 당시 국민당의 진보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이 가진 불평등 조약 폐지, 새로운 조약의 체결, 중앙과 지방 공권 사이의 균형을 이끌어간 공권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보통선거 인정 등등을 그런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료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고 지나가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남경 국민정부 외교부가 영사재판권 철폐 문제에서 영국의 중국 공사관에 보낸 조회 등인데 이 내용은 그냥 뭐냐면 그 영사재판권 관련된 철폐 문제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한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북벌의 성공을 통해 집권한 난징의 국민정부는 국내적인 통일과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기세를 바탕으로 서강 열강들과 협조적 외교관계를 재구축하여 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난징 국민정부에서 세운 중국 국민당 이념은 당연히 삼민주의를 표현된 강력한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수건이었던 불평등 조약 폐지, 아까 반제국주의 불평등 조약에 국한돼서 얘기했다고 했죠. 폐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조회는 이러한 불평조회 요소 가운데 영사재판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주중국 영국 공사에 알리는 내용이다. 이 조회와 마찬가지로 조회는 그 앞에 서신을 얘기해요. 그 내용들. 자,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에스파니아의 주중국 사절에게도 보내졌다. 이 조회 요청대도 그 당시 영사재판권이 폐지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있고 난징 국민정부는 조약 개정 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간세 자주권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간세 자주권이 1928년 30년까지 교섭을 통해서 회복이 됐고요. 이때 이제 외국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금 폐지. 그래서 이금을 폐지시켰죠. 대신에 뭘 줬죠? 통세, 통합소비세를 제정했죠. 그래서 하여튼 간세 자주권을 이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구했던 그 영사재판권의 700건은 나중에는 1943년에 가서 폐지됐어요. 이는요. 자, 그럼 43년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때 중일전쟁이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도 이제 뭐 전쟁 막 바쁜 거지. 그 중국이 어떻게 가, 솔직히 말해서. 거기 뭐 영사재판권 있어도 뭐 소용이 없는 그 시절이에요.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원래 이제 장개석이 이제 국보를 하고 나서 남경의 임시정부를 이제 남경 정부 세울 때 처음에 내걸었던 게 뭐야? 훈정시기를 내걸었죠. 장개석의 손문의 유지를 받아서 훈정 정치를 하겠다. 근데 이제 훈정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었냐면 임시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약법. 임시약법이라는 약법이라 할게요. 예. 그 약법이라는 건 정식헌법은 아니지만 그 전에 헌법 같은 비슷한 그런 약법인데 이 약법을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반잔정될 때 이걸 명분을 삼아서 얘네들 약법 만들어 놓고 우리 약법 있는데 너네들 약법 없지? 그게 무슨 훈정이고 너네들이 무슨 소문의 유지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이 이제 훈정시기 약법이에요. 예. 1931년 6월 1일날 공포했어요. 좀 약간 북벌 뒤에 얘기해요. 예. 자, 국민정부는 혁명적 상민주의와 오권헌법. 오권헌법이라는 건 오권 분리주의 있죠? 입법, 사법, 행정, 고시, 감찰. 예. 기초한 중화민국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미 군정시기에 훈정시기로 넘어갔으므로 응당 약법을 공포하여 공동을 중수함으로써 헌정을 축성하고 그 다음에 민선 정부가 정치에 넘기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에 중화민국에 창립한 중국 국민당 총리 유촉에 따라 국민회의를 수도에서 소집하고 국민회의란 말은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손문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국민회의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모여갖고 국민회의를 만들자고 운동을 펼쳐준 과정에서 북경에 올라갔다 죽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자, 그래서 중화민국의 영토는 각성민, 몽골, 티베트로 한다. 그리고 2조는 중화민국의 주권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면 중화민국의 국기는 홍색 땅에 그 왼쪽에 몸통에 청청백일을 넣는다. 청청백일기라고 하죠. 예, 혁명운동 시기 때 사용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제2차 봉기 때인가 해주봉기 때 사용했던 게 청청백일기고 지금 국민당 지금 대만 있죠. 대만의 그 국기가 청청백일기예요. 지금은 중국은 오송홍기고. 예. 자, 훈정 강령해가지고 훈정 시기의 정치 강령 및 그다음 그 시행은 그 건국대국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는 건국대국 및 지방자치 개시 및 시행권 규정에 따른다. 여기 지방자치를 되게 강조하는데 훈정 시기 때 민주주의의 예비 장소로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훈정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 행사를 좀 볼 때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국민대회는 일시적인 거고 실제로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하게 되는 거야. 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이야?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당 지국이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전국 국민대표회를 그러니까 전국 공산당 전국 대표를 열고 거기에다가 집행위원회 뽑은 다음에 그 집행위원회 상무위원 7명이나 8명이 실제 통치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권리였는데 아까 신삼민주의 선거, 파면, 창제, 부결 이런 권한들이 있고요. 창제라는 건 입법권을 얘기하고요. 부결은 입법권을 하고 이제 그 폐지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 얘기해요.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5건의 통치권인데 실제로 이제 누가 행사하는 거죠? 국민정부가 행사. 국민정부는 어디에서 권한을 행사해요? 중국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중앙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누가 장악했죠? 장개석이 장악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는 뭐다? 장개석의 시다발이다. 그러니까 오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는 형태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약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의 분열 이후에 중국 국민당은 남경을 쏟은 남경 국민정부를 수립하여 전국적인 통치권 행사를 도모하게 되었다. 중국 국민당에 의한 권력의 장악을 이루어지자 휴원은 부상대로 군정시기에서 훈정시기의 전환을 준비되면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발표한 것이 훈정시기 약법이다. 약법은 헌정의 전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국민당은 모든 권력을 이당 치국 형식으로 이제 하는 관찰되고 있다. 앞에 얘기했죠. 30조나 31조. 근데 주의할 것은 이당 치국이라는 것이 그 당시 국민당만 했던 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외에도 뭐 여러 정파들 있죠. 그 사회주의 정파도 다 이당 치국을 내세웠어. 소비에트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다. 그 국내 간내 활동에서 했던 독립단체들도 그 당시 이당 치국이라는 걸 내세워갖고 대통합당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헌정에서 헌정을 이용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민당 일당 독재 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언제 인정됐죠? 그래서 원래 헌정만 계속 가려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5원 초달해갖고 잠깐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 그러다가 또 내전 그 전쟁 와중에 이제 흐지부지에다가 이제 막 자기 내전하고 이제 국민당이 몰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냐면 정신 차리고 헌법을 만들었죠. 그게 1949년이야. 의미가 전혀 없는 거야. 예. 자, 또한 수문의 구성에 따라서 전국 구성도 서구식 정통의 상권분리제도에서 중국적 특색에 지적되는 감찰과 고시원에 추가된 5원제를 냈다. 근데 이 5권 분립이 실질적으로는 안 되죠. 왜? 그 앞에서 이제 나왔죠. 30조와 32조를 연결해서 보면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오쩌둥이 나와요. 모태똥. 1928년에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떻게 존재해요? 홍색 정권은 이제 뭘 얘기한 건 소비에트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은 공산당은 그 좀 오지의 소비에트를 이제 만들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소비에트가 정강경 소비에트, 그 다음에 뭐 누이신 소비에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 소비에트 정권을 만들어요. 그 누이신 소비에트. 예,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이때는 소비에트 정권을 만들어서 주석을 누가 했죠? 마오쩌둥을 했죠.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이건 국가고 당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왕명 같은 소비에트 계열, 그 볼세비키 계열 있죠? 그래서 소련에서 유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코미테님 지시를 받고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자, 제1차 국공합작의 붕괴에 따른 중국 국민당에 의한 무력 토벌로 중국 공산당은 창업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완전한 계멸을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장 봉기를 했지만 얘네들이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도시 위주였죠. 도시 위주. 도시에서 있고 농촌은 그냥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구추백이나 뭐 이립산 노선 같은 자경 모험주의 노선 이런 것들이 행했지만 다 실패했어. 결국에는 이제 도시보다는 어디도 가 농촌도 그 산악지역이나 잘 안 가는 거 국민당이 그런 지역을 장악해서 이제 홍색 정권,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권을 세우게 되죠. 소비에트를 특히 중국 남부의 농촌의 산악을 근거지 삼아 마오쩌둥 등이 이끄는 이제 무장봉기 세력이 특히 중국 남부의 농촌이나 산악을 근거지 삼아 새로운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자, 이날 공산당이 저항한 스스로 무장 역량이 홍군을 건립해도 신입은 바 있지만 라이벌인 중국 국민당의 지배가 당파 싸움에서 상당히 분열되었다는 점, 아직도 많은 지역이 여전히 중국 국민의 직접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군벌 지배나 무질서에 있었다는 점도 작용된다. 마오쩌둥 이것의 그런 형상을 원인으로 다방면을 지적하고 중국 공산당 근거지 건설, 소비에트 공화국 수립을 이어지는 이러한 저항은 중국 국민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으로 다시 붕괴되지만 이때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건 여러 소비에트가 하나 묶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최초로 이거는 의식 소비에트 근거에 국가가 만들어진 그 얘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속적인 포위 공격 5차례에 거쳐서 포위 공격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자, 그래서 다시 붕괴됐지만 대장정 이후에 그 살아남은 공산당 항일전쟁을 또 다시 부활하는 계기였다. 그래서 항일전쟁 기간 동안 이제 국민당에 물러난 그 자리들 일본군이 다 들어온 게 아니죠. 일본군은 어디만 점령된다고 했어? 대도시와 그 대도시를 연결한 정가 3지역을 하죠. 그 면지역은 누가 장악했죠? 공산당이. 그러면서 그 공산당의 그 장악한 지역에 해방구라고 하죠. 그 지역에 소비에트를 이제 건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중국 공리의 문화건설 선언의 평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내용을 이제 보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구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칭하대 구국회에서 전국 민중들에게 알리는 것. 12월 29일. 이거 그 유명한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12구 운동이죠. 12구 운동. 그래서 12구 운동은 이제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왜 일어났어, 이거? 그 당시 일본이 북중국 분리운동을 하고, 하북 분리운동. 그래갖고 이제,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더 나아가 수원성 그 당시 그까지 내려와서 내몽골 일대까지 내려갔고, 그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대해서 12구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12구 운동 내용을 좀 볼게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하북은 자고로 중원의 땅인데 하북은 여기가 뭘까요? 하북이라는 건 한가강 이북 땅이에요. 자, 현재는 하북의 주권이 동삼성 열하 뒤를위해서 일본에게 잘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목적은 우리의 우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21개 조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며 거국 상하로 이해된 아무런 동정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 16년의 위대한 오사운동을 되돌아보건대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면 그래서 북경에 있는 그 학생들 여기는 청와대죠. 구국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등등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931년 만주 침략에 뒤이어 만주국의 성립 등 일본 제국주의 중국 침략은 1930년대 들어와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적극적인 침략에 적극적으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선 내부를 안정시킨 다음에 국력을 키워서 외국의 침략을 대응하자. 이게 무슨 정책이죠? 선안내 후양의 정책. 그래서 국민당이 일본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무저항 정책이죠. 무저항. 네, 무저항. 만주국을 그래서 만주국 사태 일어날 때 무저항 원칙을 하고 이걸 외교에서 해결하자. 근데 이제 한 단계 나가기 일면 저항, 일명 교섭이죠. 이거 곧바로 이제 일어난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는 제1차 상해사병. 싸우면서 그 다음에 교섭을 하죠. 이거 이제 국제연맹에 호소하고 그런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 단계 선안내 후 양해. 이때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보다는 먼저 공산당을 쳐오시고 그 다음 뭐 하자는 거야? 오락기를 물리치자. 성안내 양외. 성안내 후 양외 정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열받기 시작하지.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서 그래서 유명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욕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제2차 국공합작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요런 그 과정을 겪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왜 이 선안내 후양해를 하냐? 중국 국민당 입장일 때는 일본보다는 지금 군벌이나 공산당이나 그 국민당의 내부 정적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지 장기에서 정권의 안정을 끼울 수 있어. 일본 나중에 뭐 타협을 하든 할질 내갖고 나눠주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근데 이거는 중국 장개석 입장일 때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일개 정권의 합리성이 전 국가의 합리성과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일 때는 답답한 거야, 그게. 한마디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반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 당시 이제 그 반일운동은 주로 명망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12구 운동을 계기로 해서 점점 대중 학생 조직으로 바뀌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하여튼 성안내 후양의 정책에서 내세운 남경 국민정의 외교 방식 속에 차츰차츰 러화 지역과 베이핑, 그러니까 북평이라고 했죠. 포함된 하북 지역도 점차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북경 바로 앞에 노부구가 있었는데
노구차오 거기까지 누가 들어온 거야?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자, 이러한 일본의 중국 북부 침략은 결국 전국적인 항일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항전을 미루고 그다음 공산당 토벌을 매진한 장제스 정권의 불만을 고조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35년에 그 12구의 전국주의는 12구 학생 운동인데 이때 이제 페이핑의 청와대학이 구국회는 이제 12구 운동 때 조직한 학생 단체들 있죠. 여러 단체들이 구국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한 전단 내용이다. 안심하고 공부하라는 요구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된 학생들 망국의 위기감을 아주 적실하게 표현되고 있다.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이건 중국 중앙의 국고학자 공포에 대한 선언, 조울레이죠. 조울레이. 자, 이거는 이제 1차 국공합작이 이제 선언하는 내용인데 이게 몇 년도냐면 1937년 7월 15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루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노구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중일 전쟁이 이제 시작되죠. 예. 그래서 곧바로 예전에 서한 사건 때 약속했던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료인데 자, 친애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전국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국난은 뭘 의미하죠? 중일전쟁이죠. 자, 이러한 국난은 극단적 엄중하고 민족의 생명 종망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기에 우리의 조국의 위망을 구하기 위해서 평화적 통일과 단결 저항의 기초에 이미 중국 국민당과 양해를 이루게 함께 국난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정도에 얼마나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쭉 나오고 요게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게 그래서 중화민족의 독립 시기와 자유해방을 채취하고 뭐 민권정치를 실시하고 등등등등 있고 요게 이제 내렸던 게 중국 국민당에 대한 조치들이 나오죠. 요거부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중국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협동정책과 적화운동을 취소하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봉쇄하는 정책들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런 토지 분군 정책에서 무슨 정책으로 넘어갔죠? 감시 정책으로 나누죠. 이자와 지대를 낮추는 그런 정책도 했고, 두 번째 국민당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중국 국민당 관계에서 현재 소비에트 정권을 취소하며 민권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통일을 깨한다. 홍군의 명칭과 번호를 취소하고 국민혁명구로 개편되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신사군하고 86군으로 개편되죠. 요거 2, 3, 4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 때 일어나자 국가 시작되자 공산당 치안 조치들 싸울 때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조치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 그걸 근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공식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1936년 12월 12일 그 신안 사건 이후에 그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은 그 우여곡절 끝에 시행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거는 중앙이 그다음 국공합작의 시전을 전국적으로 선언한 문건으로 이를 통해 중공은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동정책과 적화운동 및 폭력으로 지주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하고요. 나아가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하고 홍군을 국민 8료군, 혁명군의 8료군으로 개편하여 국민 정부 군사위원 통합을 받는 걸 인정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민당 특히 장제스의 통일적인 항전 지도를 인정하겠다. 하지만 실제 이제 제2차 국공합작 시현 이후 중국 공산당 세력이 비합적 확장되고 특히 국민당 기반이었던 강남 지역에서 신사군이 형성돼 세월 떨치자 국민당 견제가 강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당은 신사군을 포위한 사건이 있었죠. 이걸 이제 신사군 사건이라고 하고 그 한의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난사변이라고 해요. 신사군 사건, 한난사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대체로 1940년대 들어와서 양당의 합작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 파시즘에 대해서 중국, 한국, 일본, 타이완의 연대 투쟁이야. 요거는 이제 어디에 실려 있냐면 또 동아시아 책에도 있더라고요. 동아시아 국가에 보면 반파쇼 연대, 한국, 중국, 일본의 반파쇼 연대 이런 것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이제 어차피 중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니까 보시고, 그다음 조선의용대가 이제 한커우가 이제 성립된 것도 이제 일종의 한국과 중국의 어떤 반파쇼 요거가 이제 연결될 수 있죠. 왜냐면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조선, 타이완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위원회 선언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여기부터 볼게요. 이거는 지금 한일중 연계시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볼게요. 내용. 자, 일본의 중국 침략이 전면전쟁으로 치닫고 그 당시 중국에서 제2차 국공합작이 형성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활약했던 조선의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가들은 그한 대세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국민당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김구나 김홍문의 진영은 개별적으로 국민당 경제 도움을 받았지만 조선 독립운동의 통합과 중국과의 연합전선 형성은 중대한 과제를 부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중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의 반전운동가 아오야마 가지오가 조선의용대 조직계획방을 작성하여 국공양당 지도자의 동의를 얻어냈다. 자, 이 계획에 초안되어 100명의 조선인 독립부대를 창설했고, 그 다음에 그 조직 중에 일본, 조선, 타이완 반파시스트 동맹의 중앙 집행위가 지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다른 이유로 국제유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위의 자료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당시의 신문 기사다. 또한 한국국민당 김구 중국 민중에 알리는 글에서 중한 합작의 대의를 선명히 포명하고 있다. 자, 일본군의 전면 침략이 한창이었던 당시 중국에 진행됐던 동아시아 민족운동, 반전운동과 연합운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의용대를 이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보니까 일본의 반전운동가 아오야마 가지오, 좀 약간 듣보잡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계획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안에 또 일본, 조선, 타이완 반파시스트 동맹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무슨 이름으로 불렸다? 국제의용군으로 불렸다. 새로운 사실이 이제 알려지는 건데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이중 최근에 사회문화 아시아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뭐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시협정을 볼게요. 쌍시협정. 자, 이 쌍시협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상당히 중국군 현대사의 중요한 그 협정이기 때문에 왜 쌍시협정이냐면 여기 보시면 10월 10일 날 맺었기 때문에 쌍시협정이다. 네, 쌍시협정. 자,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스 주석은 항일전쟁 승리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 선생을 초청해 미국의 중재로 이제 들어온 거죠. 국가의 대계를 통용하고자 한다. 그래갖고 이제 회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평화적인 건국의 기본 방침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마오쩌둥도 아직 심히 국민당보다 좀 심히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있죠? 장개석의 지도를 인정했어. 국민당의 지도력을. 이런 내용이 있고, 정치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보면 훈정을 종결하고 헌정으로 나가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헌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대표는 이제 국민의 일종의 의회와 비슷한 건데, 일종의 전국을 이제 대표하는 의회를 이제 구성원들 뽑아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대회를 열자. 이 국민대회를 처음 이제 제시했던 사람은 누구였다고 했죠? 손문이야. 예,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중국 방면 국민대회 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국민대회 소집 연기 및 국민대회 조직법, 선거법, 5호 헌법 초안.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 국민정부가 잠깐 1936년에 만들었던 5호 헌초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민의 자유 문제가 돼서 이제 뭐냐면 뭐 결사, 집회, 뭐 이런 자유를 보증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당파의 합법성 문제에서 중국 방면에서 정부와 은당, 국민당, 공산당 일체 당파가 무당파나 민주동맹이죠. 이걸 다 합법적으로 승인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 방면에서는 그 각 당파가 법률에서 모두 평등해줘야 하고 등등 있고. 그래서 군대 국가 문제 가서 이제 군군을 편성하고 그 당시 한일 군대를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 군대 많이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전쟁도 아닌데.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뭐냐면 방향을 네 가지로 설정을 했어. 하나는 이제 평화적인 건국 기본 방식, 정치 민주화 가능, 국민대표 여섯 가지네요. 인민의 자유, 당파의 합법성, 국가의 군대 문제 관련된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방향을 이제 설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이 쌍시협정은 일본의 이제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대표인 장제스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이 충칭에 만나 전국적인 건국 방침에 대한 협상을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1932년 만주 침략으로부터 1915년 1937년 전면 침략 보면 8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대일본 항쟁이 종결된 이후 전국의 여론이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재건될 때 기울여졌다. 그래서 국공양당은 이러한 여론 아래 같은 합의를 이뤄 평화민주주의 단결 통일을 기초한 장제수 주석의 집권 지도 아래 장기적인 합작으로 확고한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부강한 신중국 건설에 하여 삼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후 상황전개는 이상과 같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1946년부터 점차 국민당, 공산당은 내전이 일어났고, 근데 이 중간에 정협이라고 있었죠? 예, 상시협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저녁회의를 통해서 정치협상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여기 빠졌지만 하여튼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갖고 3년간에 걸친 내전 끝에 공산당 정국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치협상이, 이건 이제 앞에 이제 그 상시협정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했던 정협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당을 제외하고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민주동맹, 무당파 등등을 이제 했던 새로운 정치 협상이죠. 그래서 이걸 개최해 건국준비 이루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쌍시협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중국인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중국인민정치협상의 공동강력 때 모택동이 한 얘기야. 모택동인데 요거하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료는 시험 문제 요번에 나왔던 거야. 시험 문제 요번에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나왔던 2년 전에. 예. 그런데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봐주시는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